안녕하세요. 이 밤새 TV입니다. 오늘은 제5회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기출 보건 문제와 예상 문제입니다. 전체 진행 과정은 1강에서 설명해드렸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리치형 지게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그동안 카운터 밸런스형 지게차하고 리치형 지게차에 대한 내용은 2번 정도 다뤘습니다. 바로 지문을 보겠습니다. 2번은 실외에서 무거운 화물 운반에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카운터 밸런스형 지게차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 최소 회전 반경이 작다. 리치형 지게차에 대한 설명이죠. 3번 대부분 전동식 배터리를 사용한다. 예,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마스트가 전방과 후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것도 리치형 지게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둥근 목재나 파이프 등 원형으로 된 화물을 운반이나 적재 작업에 적합한 지게차의 작업 장치는 1. 하이마스트 2. 힌지드 포크 3. 힌지드 버킷 4. 스키드 포크. 정답은 2번 힌지드 포크입니다. 힌지드 포크는 지게차의 포크를 상하로 경사지게 만들어서 원형이나 원목 형태의 화물 운반이나 적재 작업에 사용합니다. 1번의 하이마스트는 높은 공간에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고요. 다음 힌지드 버킷은 포크 대신에 버킷이 부착되어서 모래나 곡물, 소금 등이 흘러내리거나 흐트러지기 쉬운 자재를 적재 운반하는 데 사용하고요. 스키드 포크는 포크 상부에 클램프가 장착되어 있어서 상하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목재나 휴지, 시멘트 등 화물의 미끄러짐이나 낙하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정답은 2번 힌지드 포크입니다. 4번 다음 중 지게차 작업 전 점검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크랭크축 회전 속도 점검은 정비소 등에서 분해를 해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1번과 2번, 4번은 지게차의 일상 점검 사항이고요. 방향 지시 등 후진 경고음, 경광등, 작동 여부 점검, 작업 전에 점검할 사항이고요. 틸트 레버를 작동해서 마스트 상승 및 하강 상태 작동 점검. 이거는 각종 작업 장치가 잘 구동하는지 작업 전 점검상이 받고요. 포크의 힘이나 균열 여부 점검. 이것도 작업 전 후에 외관 점검으로 해서 포크 손상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사항이 맞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번 지게차의 포크 양쪽 중에 한쪽이 낮아졌을 경우에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윤활유 부족 2. 사이드 롤러의 과다한 마모 3. 실린더의 마모 4. 리프트 체인의 늘어짐. 정답은 4번 리프트 체인의 늘어짐입니다. 포크 양쪽 중에 한쪽이 낮아졌다고 했는데요. 이 마스트 뒷면에 보면은 이 체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 체인이 한쪽이 늘어지면 포크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크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낮아지면 이 체인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리프트 체인의 늘어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지게차 작업 후 점검해야 할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날에도 작업이 계속될 경우 연료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는데요. 지게차 작업 후에는 연료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점검 사항이 되겠고요. 1번과 2번, 3번도 작업 후의 점검 사항인데요. 타이어의 공기압과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포크를 지면에 내리고 마스트는 수직 상태로 원위치 시킨다. 이거는 적절한 내용이고요. 파이프나 유압 실린더의 누유 여부를 점검한다. 이것도 작업 후에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번 좁은 장소에서 지게차를 방향 전환해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뒷바퀴 회전에 주의하여 방향 전환한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지게차는 후륜 조항이기 때문에 뒷바퀴가 조향을 하기 때문에 뒷바퀴를 잘 봐야 하고요.
앞바퀴 회전에 주의하여 방향 전환한다.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과 4번 포크를 지면에 닿게 하거나 높이 올린 후에 방향 전환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고 방향 전환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8번 지게차로 화물을 싣기 전 접근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화물 근처에 왔을 때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 신속히 접근한다라고 했는데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천천히 접근해야 됩니다. 1번과 2번, 3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1번 화물 앞에서는 일단 정지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지게차를 화물 쪽으로 반듯하게 향하고 포크가 팔레트와 마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것도 맞는 상황이고요. 3번 화물이 안전하게 적재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배기 행정 초기에 배기 밸브가 열려 실린더 내의 연소 가스가 스스로 배출되는 현상은 무엇인가? 1. 블로바이 2. 블로다운 3. 블로백 4. 피스톤 행정. 정답은 2번 블로다운입니다. 블로다운 현상은 동력 행정 끝부분 또는 배기 행정 초기에 배기 밸브가 열려서 피스톤은 하강하지만 실린더 내에 자체 압력에 의해서 연소가스가 자연적으로 스스로 배출되는 현상을 블로다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1번의 블로바이는 누출가스라고 하고요. 실린더 벽과 피스톤 링 사이의 틈새로 압축 공기나 연소가스가 노출되는 현상을 1번의 블로바이라고 합니다. 3번의 블로백은 습기 또는 배기 밸브와 밸브 시트 사이의 틈새로 압축 공기나 연소가스가 누출되는 현상을 블로백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사행정 사이클 엔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그동안 사행정 사이클 엔진도 2번 정도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은 설명 안 하고 바로 보겠습니다. 3번은 틀린 정답인데요. 블로바이가 적어 최적 효율이 높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요. 연료 소비가 많다고 했는데 사행정 사이클 행정 엔진의 특징이 연료 소비가 적고 연료 효율성이 높은 것입니다. 1번 시동이 쉽고 실화 발생률이 낮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각각의 행정이 완전히 구분되어 동작이 확실하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밸브 기구가 복잡하여 부품 수가 많고 기계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이것도 사행정 사이클 행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1번 엔진에서 윤활유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발화성 향상입니다. 이거는 윤활유를 사용하는 목적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윤활유 사용 목적도 두 번째 지금 보고 있는데요. 1번 실린더 내 기밀 유지. 이거는 밀봉 작용이다. 2번 마찰 감소. 이거는 마멸 방지 기능입니다. 3번 오염물질 흡수. 이거는 세정 작용이죠. 엔진 오일의 윤활 작용은 총 6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본 작용 외에도 냉각 작용, 그리고 방청 작용, 그리고 응력을 분산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냉각수의 정상적인 온도 범위는 얼마인가? 정답은 3번 80도에서 90도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안의 연소 온도는 약 2000도씨까지 올라가는데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낮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 냉각 장치는 연소실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을 적절하게 냉각시켜서 엔진의 온도를 약 80도에서 90도씨로 유지를 시킵니다. 정답은 3번 80도에서 90도씨가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피스톤 링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피스톤 링의 구비 조건도 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실린더 라이너보다 경도가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경도가 실린더 라이너보다 약간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분한 내열성이 있을 것.
이거는 맞는 조건이고요. 열 전도가 잘 될 것. 이것도 맞는 조건이고요. 4번 내 마모성이 있을 것. 이것도 맞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간극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맞은 것은 1. 마찰열에 의해 소결이 발생한다. 2. 엔진의 출력이 증가한다. 3. 피스톤 슬랩 현상이 감소한다. 4. 블로바이가 발생한다. 정답은 4번 블로바이가 발생한다입니다.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도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이 피스톤 간극이 클 때 나타나는 문제는 블로바이나 피스톤 슬랩이 발생하고 오일이 희석 또는 연소되면서 엔진 출력이 저하됩니다. 1번의 지문을 보면 마찰열에 의해 소결이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린더 사이에 간극이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2번 엔진 출력이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증가하는 게 아니라 출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3번 피스톤 슬랩 현상이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현상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죠. 정답은 4번 블로바이가 발생한다 입니다. 15번 다음 중 엔진의 냉각 장치에 사용하는 전동식 냉각팬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벨트에 의해 구동한다인데요. 냉각팬은 벨트로 구동하는 기계식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전동식이 있습니다. 전동식 냉각팬은 당연히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고요. 라디에이터나 엔진 본체에 부착이 되어 있고 냉각수의 온도가 규정보다 높으면 ECU 등에 의해서 냉각팬이 구동이 되고 온도가 규정 이하로 내려가면 팬이 정지하고 이에 따라서 엔진 회전수와 관계없이 효율적인 냉각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1번 지문을 보면 냉각수 온도에 따라 구동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라디에이터 또는 엔진 본체에 부착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효율적인 냉각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가스 중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HE. HE는 헬리움이라고 하고요. 무색 무취의 비활성 기체입니다.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주성분이 수증기, 그리고 질소, 이산화탄소고요. 그리고 유해물질이 배출이 되는데 1번의 CO 는 일산화탄소고요. 2번의 NOx는 질소산화물, 그리고 3번의 HC는 탄화수소입니다. 이 외에도 납산 화물, 삼소 입자 등이 유해물질로 배출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7번 엔진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3번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입니다. 연소 분사량이 적은 것은 엔진 과열의 원인하고는 관련이 없고 엔진 출력이 저하가 됩니다. 엔진 과열의 원인은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1번 냉각수 양이 부족할 때 맞는 원인이고요. 워터 펌프의 밸브 장력이 느슨할 때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엔진 오일이 불량하여 마찰열이 많아질 때 이것도 엔진 과열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연료 여과기의 구성 부품인 오버플로 밸브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이고요. 연료 분사 시기를 조정해준다. 이거는 연료 여과기에서 오버플로 밸브의 역할이 아니고요. 이 오버플로 밸브는 연료 여과기의 부품인데요. 엘리먼트가 막혀 여과기 내의 압력이 규정값 이상으로 상승하면 열리고 과행 압력의 연료를 연료 탱크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오버플로 밸브는 여과기 각 부분을 보호하고 운전 중에 공기 빼기 작용을 하고 공급 펌프의 소음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문의 1번 여과기의 각 부분을 보호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과행 압력의 연료를 연료 탱크로 돌려보낸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4번 공급 펌프의 소음을 억제해준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커먼 레일식 디젤 기관에서 전자 제어 계통에서 엔진 작동 등의 정밀한 제어를 위한 입력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연료 압력 제한 밸브고요. 연료 압력 제한 밸브는 ECU가 감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커먼 레일식 디젤 기관의 전자 제어 장치 ECU에는 센서가 종류가 많은데요. 연료 온도 센서가 있고 1번이요. 2번 연료 압력 센서도 있고요. 3번 공기 유량 센서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흡기온 센서,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 그리고 수온 센서, 그 다음에 축전지의 전압, 그리고 산소 센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반도체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고온 고압에 강하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반도체는 단점이 있는데 온도가 상승하면 특성이 불량해지고 전격 전류 이상으로 흐르면 파괴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21번 다음 중 축전지의 충전과 방전 작용으로 맞는 것은? 1. 화학작용, 2. 전기작용, 3. 물리작용, 4. 자기작용. 정답은 1번 화학작용입니다. 좀 틀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축전지의 충전과 방전 작용은 전류의 화학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납산 축전지를 장기간 방전 상태로 두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정답은 2번입니다. 극판이 영구 황산납이 되기 때문인데요. 납산 축전지를 장기간 방전 상태로 그대로 두면 극판이 영구 황산납으로 변하게 됩니다. 황산납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어서 전기의 전기적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정답은 영구 황산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23번 다음 중 건설 기계에 사용하는 교류 발전기의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마그네틱 스위치입니다. 교류 발전기에 관한 내용은 거의 매 회마다 봐왔는데요. 구성품은 로터, 스테이터, 브러시, 정류기, 다이오드, 발전기 조정기 이렇게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마그네틱 스위치는 시동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1번의 로터, 2번의 스테이터 코일, 4번의 다이오드 모두 교류 발전기 구성품입니다. 24번 다음 중 조명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고요. 조도의 단위는 루멘이다라고 했는데요. 조도의 단위는 루멘이 아니라 럭스, LX입니다. 조명에 대한 문제는 처음 다뤄보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화장치의 용어는 광원, 빛을 발산하는 물체나 장치, 태양이나 전구 등을 가리키고요. 광속, 광원에서 방출되는 총 빛의 양, 단위는 루멘입니다. 광도, 특정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의 강도, 이고 단위는 칸델라입니다. CD. 조도, 조도는 빛을 받는 면, 피조면의 밝기입니다. 단위는 럭스입니다. 1번에서 빛의 밝기를 광도라 한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2번, 피조면의 밝기는 조도로 나타낸다. 예,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광도의 단위는 CD이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5번, 운전 중에 클러치가 미끄러질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동력 전달이 불안정해진다. 클러치의 기능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서 동력을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장치죠.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당연히 동력 전달이 불안정해진다가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3번은 견인력이 증가한다. 이게 별 관련성은 없는 내용이고요. 제동 성능이 향상된다. 이것도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연료 소비량이 감소한다. 이거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할 수는 있어도 별 관련성은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클러치식 지게차의 동력 전달 경로가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동력 전달 순서가 클러치식, 유압 조작식, 토크 컨버터식, 전동식 거의 한 번씩은 살펴보았는데요. 클러치식 지게차의 동력 전달 경로는 엔진에서 클러치를 통하고 다음 변속기, 다음 종감속 기어 및 차동 장치, 다음 앞 차축 앞바퀴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7번 토크 컨버터 구성 요소 중 오일이 흐름 방향을 바꾸어 회전력을 증대시키는 부품은 무엇인가? 1. 스테이너 2. 터빈 3. 펌프 4. 변속기 축 정답은 1번 스테이너입니다. 토크 컨버터식 엔진은 유체의 흐름을 이용해서 엔진의 회전력을 변속기로 전달하고 부드러운 출발과 가속을 돕는 장치고요. 토크 컨버터의 구성 부품은 펌프, 터빈, 스테이너 등이 있는데요. 이 스테이너는 돌아오는 오일의 힘을 조절해서 토크 증폭과 효율 향상을 돕는 장치입니다.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어서 회전력을 증대시키는 부품은 스테이너가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고요. 타이어의 공기압이 과다한 경우라고 했는데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은 공기압이 과다한 경우가 아니라 과다하게 낮은 경우입니다.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압 계통에 공기가 유입되었거나 유압 펌프에 벨트가 이완됐거나 호스가 손상되었거나 조향 계통에 마모가 있거나 윤활유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이 낮거나 등입니다. 1번, 2번, 3번을 보면 유압 펌프의 밸브가 이완된 경우 맞는 원인이고요. 조향 기어 박스에 오일이 부족한 경우 이것도 맞는 경우이고요. 유압 계통에 공기가 유입된 경우 이것도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29번 건설 기계의 제동 방법 중 기관 자체의 작용으로 감속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정답은 1번 엔진 브레이크죠. 자가 운전을 하는 분들이면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엔진 브레이크는 주행을 하다가 엑셀 페달을 놓았을 때 자연적으로 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또 고속으로 달리다가 임의적으로 변속기를 낮은 기어로 변동했을 때 속도가 줄어드는 효과, 감속 효과를 나타내는 것, 엔진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타이어의 트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타이어 트레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트레드가 마모되면 지면과 접촉 면적이 크게 됨으로써 마찰력이 증대되어 제동 성능은 좋아진다.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트레드가 마모가 되면 제동 성능이 떨어지게 돼 있죠. 2번 트레드가 마모되면 구동력과 선의 능력이 좋아진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트레드가 마모되면 열의 발산이 불량하게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타이어의 공기압이 높으면 트레드의 양단부보다 중앙부의 마모가 크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크면 이 사이드보다는 가운데 부분이 더 마모가 크다는 거. 이런 내용입니다. 31번 밀폐된 용기대에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정답은 1번이고요. 유체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가 정답입니다. 유압의 원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파스칼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밀폐된 용기 속에 있는 액체의 일부에 압력을 가하면 동일한 세기로 액체 모든 곳에 전달이 되고 용기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것. 이게 파스칼의 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압 작동류가 점도가 너무 높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 동력 손실의 증가입니다. 유압류의 점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점도가 너무 높을 때는 시동 저항이 증가하고 내부 마찰이 증대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유동 저항 증대로 인해서 압력이 손실되고 펌프의 흡입 저항이 증가되고 동력 손실 증가 및 기계적인 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1번 펌프 효율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될 거고요. 내부 누설의 증가는 점도가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찰 마모의 감소. 이것도 틀렸죠? 마찰 마모가 증대가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33번. 지게차에서 사용하는 유압 작동류의 사용 온도로 가장 적절한 범위는? 정답은 2번 40에서 60도고요. 작동류의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게차에서 사용하는 유압 작동류의 적정한 사용 온도 범위는 5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기어식 유압 펌프에서 회전수가 변하면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정답은 1번 오일 흐름 용량입니다. 기어 펌프는 작동률을 유입시켜서 토출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구동되는 기어 펌프의 회전수가 변하면 회전수가 느려지거나 빨라지면 그에 따라서 오일의 유량이 변합니다. 정답은 1번 오일 흐름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35번 유압 계통에서 릴리프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정답은 1번 회로 내 유압이 높아진다입니다. 릴리프 밸브는 최고 압력을 제한해서 유압기기의 회로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릴리프 밸브의 조정 스프링 장력을 강하게 한다는 건 스프링을 조이는 거고요. 이거는 장력이 커지고요. 이때는 회로 내에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조정 스프링을 풀면 약하게 하면 압력은 감소하는데요. 조정 스프링 장력이 클 때는 회로 내 유압이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유압류가 한쪽 방향의 흐름은 가능하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밸브는? 1. 체크 밸브 2. 감속 밸브 3. 감압 밸브 4. 제어 밸브. 정답은 1번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의 유압 기호는 이런 모양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유압이 한쪽으로는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반대쪽으로는 못 가는 그런 구조의 표시입니다. 체크 밸브는 방향 제어 밸브 종류의 일종인데요. 작동류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통과시키고 역방향의 흐름을 막는 밸브,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37번 유압 실린더는 유체의 힘을 어떤 운동으로 바꾸는가? 정답은 직선 운동이죠. 유압 실린더는 대략 이런 모양이었고요. 유압 작동기 중에 하나인데 유압 실린더는 직선 왕복 운동을 하고 유압 모터는 연속 회전 운동 그리고 요동 모터는 회전 요동을 한다고 앞전에 다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어큐뮬레이터의 사용 용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유량 분배 및 제어 기능은 하지 않고요.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어큐뮬레이터의 용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다고 앞전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어큐뮬레이터는 추갑기라고도 하고요. 에너지를 저장해서 긴급시에 유압원으로 사용하고 서지 압력 등의 충격을 흡수하고 온도 변화에 의한 오일 누설을 보상하고 짧은 시간 내에 대유량이 공급될 경우 압력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1번 오일 누설 보상 이거는 사용 용도로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충격 흡수 이것도 맞고요. 에너지의 저장 이게 제일 큰 용도죠.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9번 다음 유압 기호 중 전동기를 나타내는 기호는? 정답은 1번인데요. 전동기는 이 원 모양의 모터에 M자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짝대기 2개가 있는데요. 이게 전동기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M자가 들어가고 대신에 모양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원동기입니다. 원동기. 그리고 2번은 공기탱크. 그리고 3번은 필터를 나타내는 유압기호가 되겠습니다. 40번 지게차의 동력 조향 장치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 복동 실린더 더블 로드형입니다. 유압 실린더는 단동형과 복동형이 있다고 했죠. 단동형은 지게차에 리프트 실린더에 적용을 하고 있고 복동형은
지게차의 틸트 실린더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지게차의 동력 조향 장치는 양쪽 바퀴의 조향 각도를 동시에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힘 조절이 필요하고요. 복동 실린더 더블 로드형은 양쪽으로 독립적인 로드를 통한 힘 전달로 안정적인 조향이 가능합니다. 지게차의 동력 조향 장치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는 복동 실린더 더블 로드형이 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대여 사업용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의 색상은? 정답은 1번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에 대한 문제는 오늘 처음 다뤄보는데요. 기출문제에서 보면 3번에 1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문제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 및 부착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이런 지문의 문제가 나왔고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색상은 비사업용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고요. 문제의 지문에서 대여사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2번 다음 중 지게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정답은 3번입니다. 지게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연식 20년씩 이하는 2년, 20년이 넘은 경우에는 1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건설기계는 1년 또는 2년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요. 이걸 모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게차만 연식 20년 이하는 2년, 20년 이상은 1년이다. 이렇게만 알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43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특례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서 조종해야 하는 건설기계가 아닌 것은? 1. 덤프트럭 2. 로더 3. 아스팔트 살포기 4. 콘크리트 믹서 트럭. 정답은 2번 로더이고요. 로더는 정식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고요. 면허 특례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일종 보통이나 일종 대형 면허를 받아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1번의 덤프트럭, 그리고 아스팔트 살포기, 그리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이 외에도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천공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4번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1번을 보면 해당 건설기계 운전 국가기술 자격 소지자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에는 무면허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건설기계 조종사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효력 정지 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발급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내용과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에 통행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만한 내용인데요. 도로에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내용하고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1번과 2번, 3번을 보면 신호기의 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건 틀린 내용이죠. 도로의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틀리고요. 신호기와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혼선이 있을 때에는 도로의 안전한 곳으로 정차 후 판단한다.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6번 비가 내려 도로에 노면이 젖어 있을 경우 얼마를 감속 운행해야 하는가? 정답은 2번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입니다. 감속 기준은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50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는 100분의 20이고요.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감속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때는 100분의 50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7번.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이미 진입했을 때 황색 등화로 바뀌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당연히 4번이죠. 신속히 좌회전하여 교차로 밖으로 진행한다. 당연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기출문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1번과 2번, 3번을 보면 방향을 바꿔 직진한다. 당연히 틀리죠. 좌회전을 중단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까지 후진하여야 한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고요. 정지하여 정지선으로 후진한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중 자동차가 도로에 정지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4번. 미등, 차폭등입니다. 자동차가 도로에 정지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는 미등과 차폭등이고요. 그리고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 이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그리고 실내 조명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9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통행 우선순위 위반입니다. 통행 우선순위 위반은 처벌 외외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기소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처벌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되는 경우는 도주나 음주 측정 불응,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있는데요. 1번의 신호 위반이나 중앙성 침범, 앞지르기 금지 위반,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고속도로나 전용차 전용 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등 위반 사고, 그리고 속도 위반, 20km 초과하는 과속 사고,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등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0번. 교통사고 시 동승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특수건설기계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이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긴급자동차, 그리고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그리고 우편물 자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중대재해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1명 발생한 경우, 이거는 중대재해는 아니고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중대재해에 해당됩니다. 1번.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1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된 경우, 이때도 중대재해에 들어가고요. 4번.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1명, 일반 부상자 9명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2번. 산업재해 발생 시에 재해 조사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사고 유발자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이거는 재해 조사의 목적은 아니고요. 재해 조사의 목적은 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재해 예방 자료를 수집하고 동종이나 유사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재해 조사를 합니다. 최근에 재해 조사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방대책 수립입니다. 53번. 연삭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2번. 보안경이죠. 보안경은 이물질이나 화학물질, 분진으로부터 눈 보호를 위해서 착용을 해야 하는데 연삭 작업 시에는
금속이나 돌 그런 것들을 다듬으면서 파편이나 금속가루가 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54번 다음 산업안전보건 중 지시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번 보안경 착용입니다. 지시표지는 보안경 착용, 방독 마스크 착용, 방진 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같이 이 착용이라는 글자가 많이 들어가고요. 1번의 금연 경고는 금지 표지이고요. 3번의 고온 경고는 경고 표지이고요. 4번의 비상구 안내는 안내 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5번 다음 그림에서 산업안전보건 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 응급구호 표지입니다. 사각형 녹색 바탕에 십자형이 들어가 있죠. 응급구호 표지고요. 2번의 비상용 기구는 이렇게 글자로 비상용 기구 표시가 있어서 알아보기가 쉽고요. 3번의 세안장치는 아래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녹십자 표지는 동그란색 모양의 안에 십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6번 수공구 사용 시 일반적인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공구를 사용한 후 녹슬지 않도록 반드시 오일을 바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반드시 바르는 건 아니고요. 수공구의 안전성이나 적합성 유지를 위해서 일부 공구 필요한 경우에 부식 방지용으로 오일을 바를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모든 수공구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번 공구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사용 전에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작업에 필요한 수공구를 이용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7번 작업 시 위험 기계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급정지 장치 2. 역화 방지 장치 3. 자동 전격 방지 장치 4. 하중 측정 장치. 정답은 4번 하중 측정 장치죠. 하중 측정 장치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장치 종류는 아니고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장치 종류는 아래에 보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급정지 장치, 역화 방지 장치, 자동 전격 방지 장치, 그리고 안전 덮개, 가드가 있습니다. 58번 다음 중 A급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A급 화재는 목재나 종이, 섬유 등에 의한 연소로 일반 화재로 분류된다. 이건 A급 화재 맞습니다. 1번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특수 수화기를 사용하여 수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정기성 화재죠. 정기 화재는 C급 화재죠. C급 화재. 2번 금속이 고온에서 자체 연소하여 발생한다. 이거는 금속성 화재고요. 금속성 화재는 D급 화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휘발유, 경유 등 가연성 액체에 의한 화재로 분류된다. 4번은 B급 화재, 유류성 화재가 되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연물 2. 산소 공급원 3. 유류 4. 점화원, 발화원. 정답은 3번 유류죠. 유류는 연소의 3요소는 아니고요. 연소의 3요소 3가지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또는 발화원입니다. 3번의 이 유류는 그냥 가연물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0번 다음 중 배터리 전해액처럼 강산, 알칼리 등의 액체를 취급할 때 가장 적합한 복장은? 1. 면직으로 만든 옷 2. 고무로 만든 옷 3. 나이론으로 만든 옷 4. 면 장갑 착용. 정답은 2번 고무로 만든 옷입니다.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배터리 전해액이나 강산, 알칼리 등의 액체를 다룰 때는 유독성과 부식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가장 적합한 복장은 고무로 만든 보호복입니다. 여기까지 제5회 기출문제 복원과 예상문제를 풀었고요.
다음에는 6회 예상 문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